감사원장이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며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겼다며 비판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낳은 김기표 전 비서관 사퇴를 두고 민주당에서도 김혜숙 청와대 인사수석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급확산 중인 델타 변이가 일주일 사이 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주 대비 2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주 후반 제주부터 시작해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듭니다. 39년 만에 가장 늦게 시작되는 올 여름 장마는 게릴라 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측이 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며 국회 국정조사를 강력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발 토론 배틀 영상이 SNS에서 조회수 35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분규 전 장관, 최이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 3인방 기소 결론을 만장일치로 모았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에 보고됐고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야권 대선 주자로 거론되어 온 최재형 감사원장이 오늘 사표를 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를 넘기지 않고 오늘 오후 사표를 즉각 수리했습니다. 현직 감사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사표를 내는 초유의 상황에 야권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이례적 현상이 맞물리면서 대선 구도는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최 전 원장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할지 숙고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고 대선 출마 여부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정치권은 그의 대권 도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권은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님께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태극기가 새겨진 마스크에 붉은색 계열 넥타이를 맨 최 원장은 거취에 논란이 많아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로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대와 우려 모두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선 출마엔 즉답을 피했지만 지금 사의하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차차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가능성은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최 원장과 가까운 인사들은 최종 결정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다음 달 중순부터 활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 3%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면 윤석열 전 총장의 유력한 경쟁자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친의 반대와 관련해 동생인 최재환 광주대 교수는 TV조선에 안 가던 길을 가니까 만류한 정도라며 가족들은 형의 결정을 존중하고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하루도 안 걸려 사표를 처리하면서 정치적 중립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여권을 중심으로 감사원장 스스로 정당성을 부정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든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는 반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어서 구민성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으로 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헌법에 임기 4년이 보장돼 있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됩니다. 이회창, 김환식 전 감사원장도 총리직을 거쳐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최재형 원장이 오늘 숙고의 시간을 언급한 것도 이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명 당시 미담 제조기라며 극찬하던 여당은 일명 미담 제조기로 소문난 인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수호할 칭찬해드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반세기 전 군사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치졸하고 조악한 결말에 꼴사납다며 최 원장을 맹비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재형 원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약 9시간 만에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반면 야당에선 이런 상황을 만든 근본 원인이 정부 여당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을 압박하고 월성 1호기 감사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흔든 건 정부 여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감사 저항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 있는 겁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이 내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윤 전 총장은 이런 엑스파일 문제에 대해서도 내일 충분히 설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제적인 정면 돌파로 앞으로의 활동 공간을 넓혀놓겠다는 전략이겠죠. 내일 기자회견에는 야당 국회의원들도 여러 명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TV조선은 내일 오후 1시로 예정된 윤 전 총장의 출마 기자회견 소식 생방송으로 전할 예정입니다. 박경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차기 대선 출마 선언은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걸 두고 볼 수 없다며 사퇴한 지 118일 만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엔 천안함 생존 장병들이 판매하는 모자를 쓰고 애국가 안보 메시지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윤 전 총장은 기자회견 시간에 3분의 1을 질의응답에 할애하고 엑스파일 논란을 비롯한 의혹들에도 직접 답할 계획입니다. 내일 회견엔 윤봉길 의사의 손녀인 윤주경 의원을 비롯해 정진석, 권성동 등 윤 전 총장과 인연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정진석 의원의 동행 요청에 입당 선언도 아니고 윤 전 총장이 요청한 것도 아닌 만큼 명분이 없다며 불참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내에서 경쟁자들의 견제가 이어지자 이준석 대표는 비판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범야권 후보군이 함께할 수 있도록 우려 섞인 비판의 메시지는 잠시 자제하실 것을 권하겠습니다. 윤 전 총장의 광화문 대선 캠프도 내일부터 본격 가동됩니다. 100% 무급 자원봉사로 운영하되 사무실 유지 비용은 윤 전 총장 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사흘간의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초반 이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은 명분이 없다면서 평가절하했습니다만 아직은 지지율 열세인 친문 후보들이 이런 식의 합종 연횡을 이어가면서 반전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권의 상황은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명분으로 내세운 건 적통 후보 만들기였습니다. 먼저 저희 둘이 하나가 되고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정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반 이재명 연대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적통 후보를 강조한 건 비주류 출신인 이 지사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두 사람은 예비 경선 나흘 전인 다음 달 5일까지 단일화 작업을 마친 뒤 같은 날 열리는 첫 TV 토론회는 단일 후보로 나선다는 구상입니다. 7월 5일까지 단일화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염원하는 후보들의 연대는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고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면서도 막판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합종 연행이라든가 그런 이제 정치적인 결사 같은 것이 진행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박용진 의원과 지난주 출마를 선언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은 독자 행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측은 단일화 움직임에 대해 명분 없는 합종 연횡이라며 단일화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사퇴한 최재형 감사원장은 아직까지는 자신의 구체적인 구상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야권 후보로 대선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일반적인 전망이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지 또 한다면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야권 대선의 중요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채림 기자에게 자세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오늘 구체적인 구상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정치 참여 이거 기정사실로 보는 거죠. 그 근거는 뭡니까?
네, 조금 전에 이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이 최 원장의 동생도 형의 정치 도전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감사원장으로서 오늘은 정치적 중립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출마 여부에 대해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요. 다음 달 중에는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주변 인사들의 전언입니다. 예, 뭐 다음 달이라고 하면 이제 불과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윤석열 총장이 몇 달 동안 자맹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서두르는 분위기군요. 네, 일단은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최 원장의 지인들에 따르면은 일단 결심을 하면 좌고우면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7월 중순쯤에 이제 다음 달에 국민의힘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쯤에 맞춰서 출마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경선에 참여하겠다 이런 뜻으로 봐야 됩니까? 사실 처음에 사퇴 이야기가 나올 때부터 최 전 원장의 조기 입당 이야기가 주변에서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측근들이 이를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직도 참모도 없는 상황에서 대선에 뛰어들려면 제1야당에 합류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도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일각에서 좀 반대 기류가 있기는 하지만 최 전 원장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당원이 가장 많은 영남 출신인데다가 학창 시절에 2년 넘게 친구를 업고 등교했다는 미담도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오늘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 모두 소통해서 입당을 조율하겠다면서 8월 초까지 모두 들어와서 함께 경선을 치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습니다. 예, 최 전 원장의 경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판사의 감사원장을 했으니까 공무원만 한 셈인데 정치력이라든지 리더십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최 전 원장이 윤 전 총장과 조금 다른 점은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도 윤 전 총장처럼 직설적으로 대국민 메시지를 낸 적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아직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지도가 좀 높지 않기도 하고요. 예. 상황 돌파력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기류가 있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이런 점들을 최 전 원장이 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가 앞으로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당 얘기도 좀 해보죠. 오늘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 다음 달 5일까지인가요? 단일화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이건 이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가장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이재명 지사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뭐 친문 동맹 이런 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네, 일단 이 두 주자가 지지율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가 오늘 이들의 연대 움직임에 대해서 바람직하다 이런 입장을 내면서 반 이재명 전선이 보다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 이 핵심 친문들이 이재명 대세론을 저지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힘을 모으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1차 경선 결과는 다음 달 11일에 발표됐는데 여기서 이 9명의 후보가 6명으로 추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이런 합종 연행의 움직임이 좀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부터 보통 해는 이제 정치 한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올 여름은 굉장히 뜨겁겠는데요. 예, 취재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월성 1호기,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대전지검의 부장검사들이 만장일치로 백운규 전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견은 노정환 신인지검장을 통해 김호수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지만 김 총장은 아직 판단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권 관련 수사들의 마무리가 이렇게 지지부진하면서 결국 용두사미 또는 꼬리 자르기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지검 부장검사들이 원전 평가서 조작 사건 관련 회의를 연 건 지난 24일. 법무부가 원전 수사팀을 사실상 해체하는 중간 간부 인사를 발표하기 하루 전입니다. 부장검사들은 만장일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결론을 보고받은 노정환 대전지검장은 오늘 대검에서 김호수 검찰총장을 만나 부장회의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김 총장은 결론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지검은 지난 24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 검찰 간부는 김 총장이 자신이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았던 민감한 청와대 관련 사건을 혼자 결론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김 총장이 수사심의나 고검장 회의를 열어 부담을 덜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 경질 후폭풍도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가 알고도 인사를 강행한 것인지 아니면 검증에 구멍이 나 있었던 것인지 어느 경우든 김혜숙 인사수석의 책임이 적지 않은데 청와대는 여전히 검증이 완벽할 수는 없다며 추가 문책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청와대의 분위기를 취재했습니다.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전셋값을 14%나 올려받은 청와대 정책실장. 크나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죄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집보다 집을 지킨 민정수석. 잘못할 때는 언제라도 지적과 흑석동 투기 의혹 대변인.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임명 88일 만인 어제 경질된 김기표 반부패 비서관까지 연이은 청와대 참모들의 부동산 내로남불과 인사 실패에 여당에서조차 김혜숙 인사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금융권 대출이 안 돼서 쩔쩔매고 있는데 54억을 대출해가지고 60억대 땅을 사는 이런 사람을 반부패 비서관으로 임명한 것은 너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인사수석 수관이기 때문에요. 인사수석이 그거에 대한 총 책임은 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반부패 비서관의 뜻을 잘못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청와대만은 이게 반부패를 반쯤 썩은 사람을 찾는 걸로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야당은 김 수석 외에도 울산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진석 국정상황실장과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까지 3인방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인사 실패 논란에도 청와대 내부에서는 추가적인 문책 인사가 없을 거란 기류가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경찰도 경질된 김기표 전 비서관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로 국민적인 비판을 받았던 LH의 직원들이 부동산 개발 회사까지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불법 투기를 벌여온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재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3기 신도시 투기 혐의로 LH 직원 중 처음 구속된 정모 씨. 내부 정보로 지인 친인척과 함께 광명시 노은사동 땅 22곳을 사들인 혐의에 대해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들한테 내부 정보 주셨나요? 그런데 경찰이 정 씨의 자금 흐름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법인을 포착했습니다. 2016년 전북 전주에서 만들어진 부동산 개발 회사였습니다. 경찰은 정 씨 등 LH 현직 직원까지 차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LH 전현직 직원들 지인과 친인척 수십 명이 관여돼 있다며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많이 매입한 점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경기도 성남 일대에서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한 투기 정황도 확인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사표가 수리된 김기표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내사도 시작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2017년 경기 광주시 송정동의 도로가 없는 맹지이며 1,578제곱미터를 사들였는데 이듬해 개발 계획이 승인돼 시세 차익을 노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김 전 비서관은 특히 이 땅에 빈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상가로 신고해 위장 신고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주말 영향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다시 500명대로 내려왔지만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한 주 새 델타 변이 감염 사례가 2배나 늘었고 발생 지역도 갈수록 넓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부터는 사적 모임이 확대되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방역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은혜 기자입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음식점. 지난 17일부터 관련 확진자 16명이 나왔는데 이 가운데 2명은 델타 변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73명으로 지난주에 비해 2배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21명입니다. 경기 가족여행과 수도권 지인 모임 등 4개 집단 감염에서 6명이 확인됐지만 역학적 연관자로 확대하면 사실상 감염자는 최대 37명입니다. 지금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것으로
이제 해석보다는 지금 현재 이전에 비해서는 지역적으로 전파 범위가 좀 넓어진 상황이다. 52건의 해외 유입 사례 가운데는 인도네시아가 36건으로 7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방역당국은 조만간 델타 변이 유행국을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반드시 어떤 격리 조치를 받고 음성을 확인하는 조치를 추가적으로 겪을 수 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된 돌파 감염 사례자는 4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변이 감염이 확인된 건 3건뿐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새 거리두기가 시행되는데 변이 확산으로 이래도 되는 것인지 불안합니다. 사적 모임의 인원과 술집 등의 영업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치단체들도 잇따라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이는 분위기입니다. 계속해서 황병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일 원어민 강사 6명이 모임을 한 서울 마포의 주점. 대화가 어려울 정도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영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좀 미흡했을 걸로 이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말이 많이 배출되어서 주점 방문자 16명이 추가 감염되면서 원어민 강사 관련 누적 확진자는 132명까지 늘었습니다. 원어민 강사들은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위반했지만 모레부터는 수도권에서도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많은 20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방역당국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20, 30대의 확진자는 음식점,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과 지인 간 전파가 많았고 이에 지자체들은 잇따라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7월 2주간 수도권처럼 6인 이하 모임만 허용한 제주도는 백신 접종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일주일 새 70명이 확진된 춘천시는 7월부터 2주간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렸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는 내일 추가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앞서 부산과 대전 등은 취약시설 선제검사와 종교 소모임 금지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오늘도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전국 곳곳에서 쏟아졌죠. 이 무더운 날 순식간에 쏟아지는 동남아의 스콜 같기도 했는데 블로킹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현상이 장마를 늦추면서 이번 주 후반인 2일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39년 만에 7월 장마입니다. 김호원 기자입니다. 인도까지 금방이라도 물이 넘어올 듯 굵은 빗방울이 내립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출입금지 푯말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예고도 없이 비만 오고 그래서 오히려 많이 덥기보다는 이제 너무 습기만 차니까 좀 약간 신경질이 좀 나기도 하더라고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는 최근 일주일간 전국 곳곳에서 수시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북쪽에 고기압이 정체된 블로킹 현상으로 서쪽의 저기압이 동쪽으로 원활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데다 동쪽 고기압 영향으로 공기가 양쪽에서 모여 소나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쪽에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더해지면 강수량은 더 많아지고 천둥과 우박을 몰고 오기도 합니다. 29일 낮 동안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상하층 기온차가 커지고 지상에 기류가 모이는 서쪽 내륙 지역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블로킹 현상으로 올해는 다음 달 2일쯤 제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4일에서 5일 전라도와 남부지방, 7일에서 8일엔 충청도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7월 장마는 39년 만입니다. 기상청은 정체전선과 저기압이 어우러져 내리는 집중호우에 대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우원입니다. 네, 보셨듯 여름 장마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상황이 가장 두려운 건 지난해 수해를 겪은 마을 주민이겠죠. 일부 마을에서는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서 주민 한숨이 깊어진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전해드렸는데 자비로 빚을 내서 복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또 어찌된 일인지 이성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섬진강 물이 화개장터를 덮치고 합천댐 하류마을도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10달이 지난 지금도 수해의 흔적은 여전합니다. 죽은 돼지를 꺼내기 위해 벽을 허문 축사는 1년 가까이 방치됐고 주변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했습니다. 생각하면 눈물만 나오거든요. 분통도 젖이고 지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물폭탄을 피해 주택, 지붕 위에 올라갔다 고립된 소 5마리. 구례에서만 가축 2만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피해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보상이 됐으면은 2%라도 넣어서 이제 보거든요. 자꾸 미니까 이것이. 댐 방류가 수해 원인인지에 대한 정부 조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힘드시겠죠. 바로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법적, 제도적 틀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 가까이 피해 보상이 늦어지면서 생계 때문에 빚까지 내며 가게를 수리하고 농경지를 복구한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1년 가까이 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다시 찾아온 장마철, 피해 보상은커녕 2차 수해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재민들의 한숨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대학 수시 입학에 유리한 이른바 스펙을 만들기 위해서 학원 등에서 돈을 주고 보고서를 산 학생과 학부모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보고서 하나에 500만 원이 넘는 돈이 오가기도 했는데 검찰은 이런 대필이 수시 합격에 영향을 준 사례도 많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서울 목동의 한 입시 컨설팅 학원입니다. 이 학원 수강생 39명은 고교 재학 시절인 지난 2017년부터 2년 동안 논문, 독후감 등을 학원 강사들에게 맡겼습니다. 이 가운데 교내외 대회에서 상을 받은 학생 10명은 대학 수시 입학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학부모는 학원 강사에게 SNS로 대필 보고서를 요구했고 보고서는 파일로 넘겨받았습니다. 학부모는 대필 보고서로 상을 탔다면서 감사 인사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고서는 한 편에 100만 원에서 최대 560만 원까지 거래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필 보고서로 수시 합격한 10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상만 받고 대입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29명은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또 자녀의 이름으로 교내외 대회에서 상을 받게 한 혐의로 학부모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입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악용할 수 있다. 실력을 가지고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정시가 오히려 그래서 공정한 거라고 이제 학부모들이 주장을 한 것이고 앞서 법원은 이 학원 원장인 박모 씨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유족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군 수사의 한계를 느낀다며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군번줄을 건 채 울먹였고 어머니는 회견 중에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 포커스는 유가족의 애끓는 호소에 맞췄습니다. 이 중사가 세상을 떠난 지 38일째. 수사를 지켜만 보던 이 중사 부모가 손을 꼭 잡은 채 회의 현장에 나왔습니다. 딸의 군번줄을 목에 걸고 나와 울분을 토로했습니다. 수사 결과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딸 아이 공군 이중사는 이곳 명현실 영하 15도 되는 그 차디창 오른쪽 같은 곳에 지금 거기에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 수사를 지시했기에 그동안 지켜봐왔지만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절절한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박한 한계를 느낍니다. 국회 차원의 조사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합동조사단은 이중사 사망 이후 2주가 지나서야 압수수색을 벌여 늑장 논란을 불렀습니다. 초동수사 부실 의혹 수사는 늘 언론 보도가 나오면 해당 언론 보도를 확인하는 뒷북의 연속이었다는 겁니다. 낱낱이 밝히겠다던 장관의 다짐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초동조치 분야, 또 2차 가해 분야, 또 지휘관으로서의 조치 이런 것 등등까지도 낱낱이 좀 살펴가지고 아버지는 국방부가 민간인들로 구성한 수사심의위원회의 공정성도 믿을 수 없습니다. 군 검찰단이 기소한 자들은 20여 명에 이르는데 수사심의위에서 구속, 기소, 권유자는 3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조사단은 유족이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사건이 난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 대대장을 형사 입건했고 공군 역시 부모의 회견 직전에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국선 변호사를 부랴부랴 보직 해임했습니다. 국방부와 군의 대처를 지켜보다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이중사 부모. 회견 내내 울음을 삼키던 어머니는 급기야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제 딸의 명예를 지켜주십시오.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가상화폐를 이용해서 사기를 저지른 거래소 대표 등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 상품이라면서 투자자를 끌어들였는데 사실은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였습니다. 피해자가 유망한 유명, 피해액은 4조 원에 육박합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V글로벌 이사 백모 씨에게 회원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자신들이 만든 가상화폐로 명품 구입도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컴퓨터 숫자가 명품백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순간을. 하지만 경찰은 모두 사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V글로벌 대표 이모 씨와 운영진, 사실상 같은 회사인 VH 대표 등 4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디렉터와 CEO 등으로 승급할 때마다 최대 1억 원을 보너스로 준다며 회원들을 모집했지만 나중에 가입한 회원들의 돈으로 먼저 가입한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 전형적인 불법 다단계 수법이었습니다. 3천억을 쏟아부었어요, 이미. 이거 쏟아붓는 걸로 우리한테 배당으로. 회원들은 600만 원짜리 계좌 1개를 개설하고 가상화폐 600만 개를 받았습니다. 한 개에 1원 꼴인데 가격이 금세 1,000원까지 올라갈 거라고 들었지만 10분의 1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시세 형편없죠. 팔 수가 없어. 지금 뭐 0.0000 무슨 팔아봤자 뭐 돈 몇천 원도 안 되죠. 팔 수가 없어요. 팔 수가. 경찰은 피해자가 최대 6, 7만 명에 달하고 피해액도 3조 8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네이버 노조가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겪었는지 공개했습니다. 모욕적 언행과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뤄졌습니다. 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단체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회의 도중 수석 매직을 던지고 직원이 목에 건 사원증 줄을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배를 꼬집으며 살을 빼라는 말도 던졌습니다. 사내 메신저 대화방에서는 배째기도 정도껏 하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쏟아냅니다. 최근 네이버 노조가 사망한 직원의 전현직 동료 6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수년 동안 임원 A씨와 B씨가 직원들에게 한 행동들입니다. 임원들의 강압적인 언행에 의해 이를 방조하고 묵살하며 오히려 격려한 경영진의 무책임과 인사 시스템의 붕괴라는. 한 직원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최고 운영 책임자는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노조는 해당 임원들의 모든 보직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내일부터 피켓 시위 등 단체 행동도 예고했습니다. 권위주의적인 행태가 확인된다는 건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진상 규명하고 재발 방지하는 그런 노력이. 네이버는 지난주 대상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졌다며 오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이른바 따상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모주들의 상장 후 성적이 영신통치 않은 경우도 이어졌는데 하반기 기업 공개의 최대어로 꼽히는 한 게임 업체가 공모가 거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금융당국이 공모가 산정 기준을 다시 내라면서 제동을 걸었는데요. 일부 투자자들의 이른바 묻지마 투자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전 세계 사용자 수 4억 명을 훌쩍 넘은 유명 게임 배틀그라운드. 다음 달 코스피 상장을 추진 중인 개발사 크래프톤은 카카오뱅크와 함께 하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힙니다. 하지만 금감원은 최근 공모가 기준 등을 문제 삼아 상장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크래프톤 희망 공모가는 45만 8천 원에서 55만 7천 원. 시가총액은 최소 20조 원이 넘습니다. 국내 유명 게임 업체 넷마블이나 NC소프트보다 가치가 더 높습니다.
크래프톤은 국내 게임 업체뿐 아니라 월트 디즈니, 워너뮤직과도 비교해 공모가를 정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업계나 투자자들 사이에선 흥행작이 사실상 배틀그라운드 하나뿐인데 디즈니 등과 비교하는 건 무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모가가 지나치게 높다는 겁니다. 공모 가격이 이전에 따상 그런 현상들을 반영을 해서 높아지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내리는 자세가 필요하죠. BTS 소속사인 하이브처럼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상장한 SKIET도 이른바 따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81조 원을 모았지만 상장 당일 시초가 대비 26% 급락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아파트가 무너진 지 닷새째입니다. 72시간이라는 골든타임은 지났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구조의 희망을 놓을 수는 없겠죠. 불안함을 호소하던 인근 주민들은 결국 이주에 나섰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으로 잔해를 하나씩 치웁니다. 구조견도 풀어 샅샅이 뒤집니다. 닷새째 이어진 구조 작업에도 별 소득이 없어 더 애가 탑니다. 확인된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습니다. They're working non-stop and they have high hopes and they're gonna keep having high hopes until the moment we cannot work anymore. 가족들은 시간이 가는 게 두렵습니다. Imagine if your children were in there. My daughter is dying. 서로 포옹하며 위로해 주는 게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두 손을 모아 기도하고 We need to pray for those who are still in the rubble, those who have survived. 현장에서 함께 울어줍니다. Then just how in the world could something like this happen? You know, I guess they'll figure it out. I don't. 아파트 근처 철조망은 생존을 기원하는 공간이 됐습니다. 인재 사고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3년 전 100억 원이 넘게 드는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보고서는 수영장 아래 콘크리트판과 주차장 벽이 심하게 손상됐다고 적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지어진 옆동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합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임시 숙소로 이주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단을 뽑는 토론 배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64명의 전체 지원자 가운데 8강 진출자가 어제 결정됐는데 하루 만에 해당 유튜브 영상 조회수도 35만 회를 넘었다고 합니다. 국민들이 왜 이 초유의 정치 실험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지 8강 진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납득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65세 이상 무임승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두 가지 주제를 놓고 한치 양보 없는 4대4 토론전이 펼쳐집니다. 마중물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소비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작은 금액의 물이라고 마중물이라고 비유가 될 수 있는지도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선별적으로 차등 할인율을 적용해서 절반 이상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선별적인 혜택이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제 유튜브로 중계된 국민의힘 대변인단 선발 토론 배틀 16강전은 동시 접속자가 3만 명에 달했고 누적 시청자는 하루 만에 35만 명을 넘었습니다. 처음으로 정치에 재미를 봤다는 등의 댓글이 1,300여 개 달렸습니다. 최고령 16강 진출자로 관심을 모은 김현주 전 아나운서는 30살 넘게 차이나는 청년들과의 토론이 쉽지 않았다면서도 관록으로 8강에 올랐고 어찌나 이렇게 전부 자기 의견도 똑똑하게들 중장년층 이상 세대들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요. 최연소 고3 김민규 군도 8강 진출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떠한 계급장도 있지 않는 상태로 오직 대변인으로서의 자질이나 소양만을 보겠다. 상당히 공정한 방식이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는 공정 경쟁을 흥행 비결로 꼽았습니다. 청와대는 파격 발탁이라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이 승부에 있어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자신감이 있고 모레 8강전과 다음 달 5일 결승전은 각각 오후 5시 20분부터 TV조선에서 생중계됩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어떻게든 내 집을 마련해 보려는 수요가 경기도와 인천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수도권 전체 평균 아파트 값이 사상 최초로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백약이 무효인 상황이고 이제는 통제 불능 상태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시 풍무동의 한 아파트 단지. 1년 전 6억 원을 돌파했던 전용 84제곱미터형이 최근에는 8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여 만에 2억 원 넘게 뛴 겁니다. 급하게 하시는 분 1, 2천 정도나 내려오지 한상형은 8억대에서 유지하고 있던데요.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경기도와 인천의 집값 강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 평균 아파트값이 7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해당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입니다. 5억에서 6억 원까지 오르는데 23개월이 걸렸지만 7억 원을 넘는 데는 8개월에 불과할 정도로 상승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절반이 10억 원을 넘었습니다. 중저가 아파트는 대출이나 세금 규제가 덜해서 매입이 수월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향 평준화되는. 전세도 불안합니다. 올해 하반기 수도권 입주 물량은 6만 8천여 세대로 상반기보다 20% 넘게 늘지만 시장에 나올 전세 물량은 많지 않을 거란 분석입니다. 근데 임대 3법이 시행되고 딱 시행되고 나가지고 전월세가 한 20% 정도밖에 안 나와요. 전부 다 주인 입주. 여기에 3기 신도시 청약을 노리고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들까지 많아지면서 전세난은 오히려 가중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정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그 이유가 궁금하고 그렇다면 공동 소유의 집을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게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한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윤설기 기자. 네. 물론 종부세 대상 집의 경우겠습니다만 부부 공동 명의의 집이 단독 명의보다 종부세를 덜 냅니까? 일단 올해는 부부 공동 명의가 이 절세에 더 유리할 전망입니다.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기존의 공시가격 9억 원에서 상위 2%로 바꾼다는 여당안에 따르면 올해 납부 기준선은 1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예. 그러나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1가구 1주택자로 볼 수 없어 완화된 기준의 적용 대상이 아니란 게 정부 입장이죠. 따라서 기존대로 부부 합산 주택이 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부세를 냅니다. 예. 즉 단독 명의일 경우엔 11억 원만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부부 공동 명의 땐 12억 원부터 종부세를 내니 부담을 덜 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정된 종부세법을 보면 지금은 상위 2%만 종부세를 내야 하니까 11억 원이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부 공동 명의로는 여전히 12억 원이기 때문에 이 12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부부 공동 명의가 더 유리한데 만약에 이 가격이 내년에 달라지면 그때는 세법이 또 달라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공시가를 시세에 가깝게 올린다는 방침에 따라 상위 2% 집값 기준은 해마다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12억 플러스 알파로 올라 부부 공동명의 시 기준인 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보시는 것처럼 앞서와 정반대가 됩니다. 즉 같은 집이라도 이 남편과 아내 어느 한쪽이 단독 보유를 하는 게 세부담을 줄이는 길이 되겠죠. 자, 그러니까 공시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생각한다면 부부 공동 명의를 지금이라도 단독 명의로 바꾸는 것이 앞으로 세금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라도 이 종부세를 단독 명의 기준으로 매겨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게 기획재정부 설명입니다. 예. 공동 명의, 단독 명의 어느 쪽이 유리한지 판단해 매년 9월 관할 세무서에 이를 신청하는 방식인데요. 단순히 어떤 명의에 따른 세금 불평등 소지를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이죠. 그러니까 같은 집이라도 올해는 단독 명의, 내년에는 공동 명의, 또 그다음엔 또 다르게 이렇게 선택을 달리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집들이 얼마나 됩니까? 종부세 대상 주택의 30~40%가 이 공동 명의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물론 단독 명의와 비교해 조세 형평성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이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조세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종부세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기 방지 이런 게 가장 큰 틀이란 말이에요. 자꾸 계속 보완하고 수정하고 예외를 자꾸 두고 아주 복잡하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예측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2년 전 모바일 광고 매출이 처음으로 TV 광고 매출을 추월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TV 광고 매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방송 광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6년 이후 매년 하락세를 보이다 모바일 광고 매출에 추월당하기도 한 방송 광고 매출. 올 4월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9% 급증했습니다. 도태된다는 이유로 방송보단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하던 기업들이 신뢰도와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시 방송 광고를 찾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광고는 진입 장벽이 낮고 즉각적인 효과 측정이 가능하지만 광고의 인지도라든지 또 신뢰도 면에서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보십니다. TV와 디지털 광고를 동시에 집행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 이유입니다. 보다 거기가 넓은 방송 광고하고 그다음에 타겟이 명확한 디지털 광고를 병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전문가들은 TV 시청률의 하락이 전체 채널 수 증가와 소비 행태에 따라 낮아진 것으로 보일 뿐 개인별 TV 시청률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도쿄올림픽이 2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개최를 향한 우려가 여전한 게 사실인데 그저 묵묵히 전진하고 있는 우리 태극전사를 이다솜 기자가 만났습니다. 관역부터 관중석까지 도쿄올림픽 양궁장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듯한 진천 선수촌. 이제는 정말 막바지 훈련입니다. 올림픽을 향한 우려로 선수단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은 떨어지고 있지만 선수들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좋게 생각하는 게 저희가 훈련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환경이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코로나19로 마음고생이 컸던 펜싱 대표팀 훈련장도 기합 소리로 넘칩니다. 코로나19에서 회복한 사브르 에이스 오상욱은 더욱 칼을 갈았습니다.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마음과 달리 일본 내 상황은 악화 일로입니다. 도쿄 내 감염자가 최근 일주일 만에 26% 증가했고 델타 변이 확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림픽 선수촌 내 후쿠시마 식재료 논란까지. 대한체육회는 초내 도시락 보급 등 선수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도쿄올림픽까지는 25일이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우려, 방사능 식자재 등 온갖 악재에도 우리 선수단은 금메달 7개, 5회 연속 종합순위 10위를 다짐했습니다. 진천 선수촌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다음부턴 매화틀을 드리라 하십시오. 가짜 광해 임금이 볼일을 마치자 지켜보던 궁녀가 아뢰입니다. 경하드리옵니다. 경하드리옵니다. 옛 궁궐에서는 임금의 용변을 매우라고 했습니다. 여염집 말을 쓰기가 불경스러워서 큰 것은 매화, 작은 것은 비라고 미화했죠. 임금이 방 안에서 용문을 보는 이동식 변기도 향기롭게 매화틀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나온 말이 큰 것 싸고 매화 타령한다는 속담이죠. 제 허물은 돌아보지 않고 비위 좋게 날뛴다는 뜻입니다. 그렇듯 낯 두꺼운 사람들이 하는 일에는 일정한 수순과 패턴이 있습니다. 일을 저질러 놓고 들통나면 무조건 아니라고 손부터 내젓습니다. 전후 사정을 들이대도 문제없다고 버티죠. 그러다 더는 못 버티겠으면 사돈 탓을 하며 고개 치켜들고 빤히 쳐다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김기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이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그가 비서관에 임명된 지난 3월은 LH 투기 의혹으로 온 나라가 분노로 들끓던 때였습니다. 청와대는 황급히 비서관 전원을 조사한 뒤에 3월 11일 투기를 의심할 거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뒤에 김 비서관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서 3월 말 임명했습니다. 반부패 비서관은 공직자 투기와 부패를 감시하고 단죄해야 할 당사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신고 금액 91억 원에 이르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매입 자금으로 54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자 청와대는 감싸기부터 했습니다.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말이죠. 청와대 대변인이 은행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서 상가를 샀다가 물러난 게 불과 2년 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 집조차 사지 못하게 대출기를 꽁꽁 묶어놓고 이건 대체 무슨 조화랍니까? 대통령은 김 비서관을 임명하기 이틀 전 부동산 내로남불의 전형 김상조 정책실장을 경질한 직후 이런 글귀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반부패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최우선적으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부패부터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김 비서관의 사표를 받으면서 청와대 관계자는 마치 사돈 낱말하듯 청와대 금정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선무당이 장구나무라고 마당 기울었다 탓하는 격입니다. 이 정도 문제가 완벽한 금정 시스템이 있어야 걸러낼 수 있는 문제인지 역시 의문입니다. 이번에도 혹시 우리 편이니까 괜찮아 였다가 뒤늦게 아뜨거 하는 건 아닌지요. 6월 28일 앵커의 시선은 청와대 매화 타령이었습니다. 날씨가 잠잠하다가도 소나기가 내릴 땐 짧고 무섭게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전남 지역에서는 특보 수준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면서 이렇게 도로가 침수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곳곳으로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모레까지는 짧고 굵은 소나기가 자주 지나겠습니다. 이처럼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벌써 장마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시죠? 하지만 진짜 장마는 이번 주 금요일부터가 시작일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에는 차츰 다른 지역으로 장마가 확대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의 강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최고 80mm, 내일 낮부터 밤까지는 최고 50mm가 되겠습니다.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이상의 많은 비가 집중되면서 호우특보가 내려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등으로 서쪽 지역은 30도 안팎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서 울산이 26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